자, 그렇다면 결국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버의 삶, 선한 영향력을 축적하는 그 게임이 앞에서 얘기한 사업의 여러 가지 동기 중에 위쪽에 있는 세 가지,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기전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할 때는 선한 의도를 기반으로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얘기할 때, 건강한 조직이라는 걸 얘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착한 경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자로는 선입니다. 선이죠. 이게 착한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해를 해요. 제가 착한 경영에 착한을 붙인 이유는 2007년도에 그때 착한이라는 말이 유행을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착한 가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이라는 말을 막 아무데나 막 붙였어요. 저도 그냥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참경영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틀어서 착한 경영이라고 했더니 우리 사회가 착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착한 경영은 선이에요, 선. 근데 선 그래도 우리는 이걸 그냥 착하다고만 받아들이거든요. 선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올바른 가치와 섭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선 얘기가 나오죠. 그죠? 노자, 도덕경에도 선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선이에요. 도덕경에는 뭡니까? 천도, 하늘의 길이 선이에요. 이렇게 종교나 경전의 선은 어디서든지 다 다뤄져요. 근데 이 선을 우리가 일상에서 두 가지로 쓰거든요. 하나는 선의, 선행 이런 식으로 써요. 착한 행동, 착한 마음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굿니스예요. 굿니스. 목적과 의도가 좋다 이런 뜻이죠. 굿니스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 선전을 거듭했다 할 때는 뭡니까? 그건 착한 뜻이 아니에요. 엑설런스예요. 엑설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굿과 엑설런스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떨어져서 보여요? 이게 신의 세계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떨어졌죠. 인간이 부족하니까. 인간이 이 중간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두 개는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가 모두 다 이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두 개는 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해야 이 두 개가 붙어요. 가만 놔두면 안 붙어요. 착한 의도, 선한 의도만 갖고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쪽박차요. 아까 쪽박찬 기보돼요. 선한 의도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합리화되면 안 돼요. 선함이 탁월함으로 가려면 유능해야 돼요. 유능한 기버들만 아까 대박이 났잖아요. 경영자의 역할도 바뀌어요. 경영자의 책임이 바뀝니다. 저는 청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한 경영, 착한 경영에서의 경영자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맡은 거죠. 맡아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아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가 이 그림에서 빼먹었는데 기업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사업의 목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영자는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자본가가 돈 맡긴 거죠. 당연히 그거를 더 나은 수익으로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그거 못하게 되면 경영자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요거만 생각한다는 거죠. 주주이익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DY라는 회사에서는 그거 이상의 것을 정의를 합니다. 또 하나의 투자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투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 삶을 투자했어요. 삶을 투자하는 사람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큰 투자를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구성원이 더 위라고 얘기해요. 구성원이 삶을 투자했다면 우리는 주주들에게 ROI로 돌려주듯이 뭔가 돌려줘야 돼요.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돌려줘야 돼요. 또 하나를 더 맡았죠. 우리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여러 사람이 나눠 써야 될 자원을 그 기업이 일정 부분 몰아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을 여러 사람이 나눠 썼을 때보다 더 생산성 높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부작용을 치유를 할 책임도 갖고 있어요. 그게 사회적 책임 아니겠어요? 그게 청지기로서의 경영자예요. 결국은 선한 의도가 탁월한 성과로 그냥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 물음표를 메꿔야 돼요. 그 물음표는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 유능해야 선과 굿니스와 엑설런트는 붙어요. 그게 붙어서 움직이면 우리는 신의 섭리, 하늘의 이치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경영의 요체예요. 바로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양쪽 측면에서 탁월함에 도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재 경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랑 말랑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영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350년 동안이나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 가문이 유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경주 최부자, 그 유명한 이 가문이에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재산이 딴 데로 넘어가기 전까지 350년 동안이나 최씨 가문은 부와 명예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 사이에 전란도 있었고 오만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부 보호를 해줬어요. 이 육훈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 육훈을 보세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이 정치판의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의 정치판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재산 만석 이상 지지 마라. 이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이 적정이익이라는 개념이죠. 일정 이상의 이익을 내질 않는 거예요. 만석 이상 벌게 되면 다 나눠주거나 소장료를 다 낮춰줬어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거는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거죠. 척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 먹게 하라. 내가 존재하는 생태계 자체를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남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치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뭐 며느리 얘기는 딴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집안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3년쯤 걸릴 거다.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35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유지했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가문이나 조직의 사례를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지속 가능성의 아주 좋은 사례죠. 제가 공부를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영학과에서는 이런 분들의 책을 안 가르쳐요. 이거는 참 이상해요. 교수들이 자기가 쓴 책으로 가르쳐요. 참 이상하죠. 저도 그 책 많이 샀어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책은 갖다 놓고 몇 번씩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읽히는 책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무시를 당하냐면요. 번역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번역이 안 되거나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판돼서 중고서점에서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책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분들의 책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공부를 해왔고 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왔어요. 그 결과로서 아까 앞에서 제가 톱니바퀴 하나 보여드렸죠. 그 톱니바퀴는 작년까지 버전이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제가 새로운 경영 책임을 맡아서 지금 움직이면서 그걸 조금 다른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용어를 좀 바꾸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탁월함에 도달하는 요체가 세 가지의 바퀴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아까 봤던 것처럼 공유 목적입니다. 앞에서는 그걸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고객 지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유 목적이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지향해야 되는 목적은 고객 지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그 회사의 사업의 목적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거기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목적이 있느냐, 그 조직 구성원들이 전부 믿고 공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공유 목적이 있느냐, 이거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경영은 시작이 안 돼요. 액자에 딱 걸어놨다고 해서 공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유 목적이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되고 공감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공유 목적이 일단 있다고 하면 그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그거를 실제로 자기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헌 의지가 필요해요. 공유 목적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공헌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면 타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타율적으로 움직이면 그래도 공유 목적으로 가긴 갑니다. 문제는 탁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겟이 탁월함이에요. 그냥 작동하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에요. 선함이 탁월함과 같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배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면요, 이 방법 말고도 그 정도의 성과에 성과에 도달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럼 누구도 배우려고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길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왜 해요? 딴 방법 갖고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탁월함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탁월함은 그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야 돼요.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헌신을 끌어내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헌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공유 목적과 공헌의지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그 조직은 엄청난 열정으로 불타겠죠.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나?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토막이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토막도 잘 못하지만 세 번째는 제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협력규칙이에요. 이 협력규칙이 탁월함의 요체 중에 요체입니다. 협력규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합니다. 제가 축구팀을 운영을 하는 감독이에요. 자, 이제 축구팀이 경기를 하러 나갑니다. 내가 우리 축구팀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무 규칙도 없이 골 많이 넣어! 이렇게 골만 많이 넣으면 돼! 이렇게 하고 나서 11명을 그라운드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걸 동네 축구라고 하죠. 네, 볼만 보고 쫓아다니죠.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협력 규칙이 없는 거예요. 11명 사이에는 어떤 협력 규칙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골 하나만 놓고 각계격파식으로 다 뛰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불렀어요. 협력 규칙을 마련해요. 너는 반드시 요 자리를 지켜. 너는 누구한테만 패스를 해.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룰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움직이질 못하죠. 그죠? 내가 그 부여받은 임무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저는 양쪽의 극단을 얘기했습니다. 한쪽에는 아무 룰도 없는 거예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소위 협력규칙이라는 명분으로 다 마치 뭡니까? 이 퍼즐 조각 다 맞춰놓듯이 딱 맞춰놓은 거죠. 그러면 이 스펙트럼 상의 어디선가 최적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은 협력을 깨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보통 이 협력 규칙을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로 대신하죠. 어떤 사람들은 규정 절차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요.
매뉴얼도 이만큼 만들어요. 다 이거대로 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ERP를 도입해요. 그래서 ERP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ERP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경영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거대로 해. 사람들은 전부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그게 협력규칙이에요. 협력규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는 원칙 같은 거예요. 원칙. 그래서 여기에는 다 서브들이 있어요. 공유 목적은 사명 비전, 핵심 가치, 고객 지향 이런 것들이에요. 공헌 의지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변화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 규칙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서 사고하게 만들고 자기 각각의 펑셔널 조직이나 자기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조직 전체의 목적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조직과 유기적으로 약속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강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뤘던 것들이 다 이쪽이죠. 마케팅은 여기에 해당돼요. 마케팅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 사업의 목적과 경영의 책임이라는 강의는 이쪽 왼쪽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간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2개 정도의 강의를 할애를 했는데 그게 공헌 의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TOC, 린, 품질, 시스템 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다 협력 규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전부 다 지식의 체계고 이거를 하나둘씩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순서는 목적에서부터 공헌 의지에서 협력 규칙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체계를 완전체처럼 갖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굿니스를 엑설런스하고 아주 근접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굿니스와 엑설런스의 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지식과 경험, 프린시플과 프랙티스를 내가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착한 경영, 참 경영, 선한 경영, 바른 경영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세상에서 통하겠느냐? 조금 전에 원리상으로는 통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 세상에서 내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고요. 여기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쯤 되는 남자애 몇 명입니까? 20명인가요? 20명이 있어요. 줄다리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꼬맹이들이 이깁니다. 꼬맹이들도 한 20명이 땡기면 세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만 허락되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규칙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규칙을 정할까요? 한 놈씩 덤벼. 그러면 저는 20번 땡겨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게임을 쉽게 이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게임의 규칙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해요? 기득권자들이 정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게임의 규칙 못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게임의 규칙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요. 사다리 타기 게임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런 책, 제목을 단 책도 있잖아요. 이 사다리 게임은 어떤 게임이겠어요? 옛날 그 선점, 빨리를 기바두로 하는 게임에 그 시대에 누군가가 먼저 기회를 봤어요. 그럼 가서 사다리를 딱 세워요.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나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저쪽에서 사다리 올라오고 이쪽에서 사다리 올라와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사다리 몇 개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비슷한 눈높이에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자, 그럼 우린 기득권이에요. 그죠? 이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남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를 공유하게 돼요. 그죠? 기득권을 갖고 자원도 다 공유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다리를 걷어차요. 남들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사다리 걷어차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는 남겨놔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사다리가 아예 없어지면 다른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아직도 올라탈만 하다고 하면 전부 글로 몰리죠. 그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당신들이 도전을 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사시를 도전하고 그다음에 삼성 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쪽.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도전이냐? 나는 사다리 타는 걸 도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전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의 룰을 바꿀 때만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전부 사다리만 타고 있어요. 사다리만. 심지어는요, 창업하는데 그 창업센터에 가서도 강의를 해본 적 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뭐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투자자들 앞에서 PT 잘해가지고 돈 받는 거, 그것도 사다리 타기잖아요. K-팝 스타 오디션 사다리 타기잖아요. 세상 5만 군데가 다 사다리 타기 하고 있어요. 그 사다리 타기의 핵심이 뭡니까? 경쟁 붙이는 거죠. 한 놈씩 붙게 만드는 거죠. 그죠? 협력 못하게 다 띄워놓고 지들끼리 경쟁 붙이는 거죠. 제가 아까 줄 땡기기 게임에서 더 쉽게 이기는 방법은 사탕 몇 개 뿌리면 돼요. 그럼 지들끼리 싸워요. 또 사이가 나빠져요. 우리가 그 게임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다리 게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임을 해야죠. 협력해야 돼요. 의견을 나눠야 돼요. 이게 남을 밟고 일어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관계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항상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을 하고, 그렇죠? 서로 지식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지식은 공유할수록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임을 해야 돼요. 사다리 말고 펼쳐진, 넓게 수평적으로 펼쳐진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 멀리 내다보고 대박이 나는 기버의 사이클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라톤 게임이에요. 우리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을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마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러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돕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지치지 말고, 세상을 한꺼번에 못 바꾸잖아요. 지치지 말고 한 발 한 발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옳은 원리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누적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도 놀랄 만큼 그런 빠른 속도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미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저 혼자서 착한 경영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직원들 가르쳐 주려고 끄적끄적 거렸던 글들이고 직원들 가르쳐 주려고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교환이었어요. 그게 작년에 12번의 강의를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고, 제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와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가지고 또 제가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또 그 얘기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 또 실천하실 거 아니에요. 좋은 사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거기서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임계점이 도달됐을 때 얼마나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